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 스케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보게 되면 5일 기준으로 중국의 국경절이 7일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RBA 통화정책 회의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6일날 지준일이 잡혀져 있고요. 메타콘 2021 메타버스 컨퍼런스가 7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서울이 8일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1이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드로이드화가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좀 보면 애플 쪽에 이제 iOS 기반은 어떻게 하면 맥북과 좀 더 집착성 있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더 짙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윈도우는 모바일 쪽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융화하려고 그런 컨셉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MS사에서 약간 또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분명히 제가 윈도우 10까지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버전업으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또 이름을 바꿨네요. 네. 그랬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 저는 중국의 국경절임에도 불구하고도 파견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너 7일까지 혹시 쉬니? 절대 쉬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8일날 있습니다. 대략적인 틀은 컨센은 15.7조 원 정도와 아이폰 13의 국내 출시 사전 예약이 1일부터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보다 그런 컨셉 기반이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뀐 건 없어요. 그 다음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포럼의 2021이라고 해서 대부분 젊은 층들은 유튜브에 삼성의 구독을 해두시면 이런 자료 잘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 많이 되고요. 취업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런 거 잘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최신 파운드리 기술과 미래 비전 소개하는 연례 행사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계되어져 있는 관계사에 취업을 하든 아니면 이런 쪽으로 다이렉트로 그냥 본진 삼성에 취업을 하든 이런 컨셉으로도 가져가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9일 날 한글날이라서 뭐 또 주말이다 보니까 대체 휴일이 또 다음 주 월요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가계부채 종합 대체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 내용은 8월 가계부채 증가 추세 등에 확인한 후 10월 중에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권들은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따라 연말에 6% 룰을 맞추기 위해 전반적인 대출 축소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대책의 예정 지구를 선정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정보가 또 있어요. 이 6%룰 부분을 보게 되면 민간 기업으로 바라보는 시점과 아니면 정부 정책상과는 좀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라고 하면은 대출을 더 많이 해줘서 엄청나게 차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6% 룰을 지키려고 하냐? 그거는 제 주변에 대출 상담해 주시는 은행 직원 그런 형 누나분들도 계시거든요. 물어봤는데 이 6% 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꿀팁인데 연초에 거의 다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대출 심사나 상담 받는 쪽은 실적을 빨리 채우는 경우가 좋겠죠. 그래서 연초에 많이 땡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 조정을 좀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서 6% 부분에 너무 초과해도
초과 달성하면 인센이 나오냐? 안 나옵니다. 너무 미달해도 안 나옵니다. 무조건 6% 언더에서 놀아야 돼요. 근데 최근에 뭐 은행권 부행장 등등 잡혀 들어갔죠. 하고 막 갈굼 막 당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대학 끝나고 나서 발표 나왔던 게 와 대출 뭐 축소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죠.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미 몇 군데 은행은 이 도달 수치를 이미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은행에 따른 그런 인센의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은행장들도 돌려먹게 하는데 그 돌려먹기에 있는 인사고가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알고 계셔라. 그리고 주택공급대책 예정지구 선정해봐야 의미 없다. 왜냐면 단기간 공급될 만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할 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또 중국의 암호자산 관련 체계화된 규제 방안 발표해가지고 9월 27일 기준으로 나왔던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최고인민법원 시장감독총국 음보감해 등 10개 기관과 공동으로 투기거래 위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를 했다. 그래서 법정화폐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거래 등의 불법임을 재확인했으며 체계적인 업무 협력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다. 즉 금융결제 질서에 시장을 교란하거나 돈 세탁, 불법 자금 조달, 사기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위협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10개 기관과 공동으로 업무 협력을 구축을 해서 엄청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으로 정보 공유도 우리는 하겠다라고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발전계획위원회 11개 부서 채굴활동 규제 관한 고시를 발표해서 에너지 소모와 탄소 배출량이 많고, 여기가 포인트예요. 많고 교란하는 부분을 지정을 하겠어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기존의 5월 21일자 기준에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이 채굴에 따른 단속 요청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현지 있어서 가지고 그것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조정을 줄 정도는 아니고 약간 사업자 등록을 우회해서 냈던지 아니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쪽만 일단은 좀 단속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에서 추가로 단속하는 이유는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원자재에 따른 에너지 재료가 수급이 불안정이 좀 있다 보니까, 전력 수급에 불안정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의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근데 그게 실상 채굴 쪽에 대한 영향성이 상당히 불규칙성에 따른 불안 요소도 있어요. 예. 왜냐면 저희 회사도 그거 때문에 제가 대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경절 때부터는 좀 안정화가 됐지만 국경절 이후도 실제 전력의 수급이 안정화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중국이 특단의 조치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채굴 쪽에 따른 전원을 완벽하게 차단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통지를 주고 차단을 시킨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뭐 전화해도 뭐 그런 거 없어요. 예, 상당히 권위적인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반기에 리스크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도 이제 사업 신고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해라 라는 측면만 있고, 나머지 내용은 다 과거와 똑같은 부분이고 그냥 똑같이 당부만 하는 것 뿐이지 뭐 내용이 바뀐 건 없다. 좀 더 강화하겠다. 좀 더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만 있는 거지, 이게 새롭게 뭐 개편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있어 봐야 뭐 요거 5월 18일 날 있었던
이 부분 빼놓고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집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왜냐? 이틀 정도 쉬니까 아무래도 내용이 많겠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10월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 승인 확률이 75%를 보고 있다 라고 해서 애널리스트 엘릭 발추나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주 비트코인 ETF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을 암시했다고 얘기를 했으며 그는 또한 미국 투자회사법에 의거해 제출된 CME 거래 비트코인 선물 ETF의 경우 연방증권법과 연계되어져 있어서 ETF 중요한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75% 정도 보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통과가 안 되면 올해 없어요. 그래서 10월 중에 만약에 그런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 그나마 괜찮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과 그리고 이더의 레이어 2 TVL 27.5억 달러 아트트럼 55%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 레이어 2 암호화폐 락업 예치금이 27.5억 달러를 기록을 했으며 데이터에 따르면 아비트럼 예치량이 15.2억 달러의 전체 55%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추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법안 제출을 할 예정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엘살바도르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캐나다 상장 채굴업체 2분기 전년동기 대비 466% 증가를 했다 라고 했는데 미국의 채굴회사 쪽은 오히려 비트코인과 연동성이 있겠지만 이번에 점유율 추이를 더 많이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도 한때 산불에 따른 영향성으로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중국은 이번에 전력 수급난으로 인해서 채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다 그 파일을 뺏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얼마만큼 뺏어 먹을 수 있느냐가 나중에 채굴의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해시의 그런 공포감은 좀 덜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한 번은 두드려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폴리곤이 11 활성 주소수가 이더리움을 추월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은 그래? 레이어 2도 좀 하고 그리고 폴리곤이 이더리움을 추월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아직은 시장이 조금 괜찮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3분기 매출도 48배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요새 엑시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너를 못 알아봐서 좀 미안하구나 라고 얘기해 줄 만큼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이 엑시가 이만큼 잘 나간다라는 건 아직 시장이 그렇게 그렇게 막 우려할 만큼 시장의 시즌이 아웃됐다 이런 지금 주장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예정대로 그냥 제 주관대로 매우 주관적으로 그대로 밀고 나갈 겁니다. 10월에 제가 예상하는 만큼 반등이 나와 주어야 11월 중에 정리를 할 거예요. 꼭 그렇게 꼭 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수익 일평균이 4천만 달러, 채산성이 개선이 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항상 요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투자 부분에 있어서 수단이 하나가 막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배를 가르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들에게도 욕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부동산은 덕지덕지 세금 붙여가지고 뭘 해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가장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초장기 투자 형태로 방향성을 잡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결혼도 해야 되죠. 뭐도 해야 되죠. 뭐 돈 쓸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부동산 부분도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다 고위험 고수익 부분에 따른 투자자산
수단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막아버리면 뭘 합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부동산 부분 위아래로 막아놨어요. 물론 여기서 세금 오른 만큼 다 세금을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못 사게 만들고 대출 안 나오게끔 해놓고 못 사게 만들고 못 팔게 매도하면 팔고 90% 이렇게 묶어 놓으면 못 파니까 여기에서 계속 가두리를 해놓고 세수만 걷어버리면 끝나니까. 그리고 공시지가 2025년도 되면 90%면 보유세가 이제 서울권은 평균 1,0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직장인이 버텨줄 수가 없죠. 실제 세금 다 떼고 연봉 6천만 원대가 거의 실제 수령액은 3,900에서 4천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지 않죠. 거기에서 1,000만 원 냅니다. 아이 뭐 자녀 교육비 내고 뭐 관리비 내고 대출금 내면 뭐 나만 돕니까? 안 남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생활 유지비를 어느 정도 낮게 가면서 가는 게 좋은데 세금이 높아지면 이 생활 유지비 패턴이 다 상향 패턴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삐끗하는 게 나을 거냐, 아니면 내가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 거냐, 이거는 이제 본인의 인생의 선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오징어 게임 형태가 그런 거죠. 나는 고만고만하게 살 거냐, 아니면 진짜 한 번의 도전을, 내 인생을 걸어가지고 한 번의 도전을 통해 가지고 좀 화려한 삶을 남은 기간 안에 살 것이냐. 이 인생도 그렇게 길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사람들이 100세 시대다, 12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다 자료 기반형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건강한 수위는 평균 65세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그냥 병원을 무조건 갑니다. 여기서 입원을 하는 평균 추이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웬만한 재벌들도 그렇게 몸 관리를 잘해도 어떻게 보면 7, 80세 때만 보아도 쉽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심장만 뛰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지나 이 내장기관이 해서 거의 몸 상태가 40대 정도 기반이 80세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많게끔 관리가 돼야 되는데 누워서 심장만 뛰어보면 뭐 하겠어요? 그게 기대 수명일 뿐인데, 그러니까 100세 되어 봐야 내가 걸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빨리 돈을 벌려면 좀 더 용기 있게 해야 되고 그 용기에 책임도 따른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었죠. 또 잔소리처럼 또 들리겠지만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말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 내용 되게 많은데 속도를 더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비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객 확인 절차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금 스택 행위로 인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요거 법률 5조 2에 해당을 해서 신원과 거래 목적, 자금 출처,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안 하면 거래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업비트를 사용하거나 빗썸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를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준민물은 간단하는데요. 여기에서 본인 이름 넣고 주소 넣고 이메일 넣고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신분증 OCR 화면해서 잘 나오게끔 찍어주고 하면 끝나요. 그리고 계좌 하나 선택해가지고 인증번호 입력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끝인데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많이 쏠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러가 많이 날 수 있고 그걸로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매까지 다 제한이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제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레스케일 라지캡 펀드에서 솔라나와 유니스왑을 편입했다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솔라나와 유니스왑을 넣어주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생태계 플랫폼 부분에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이 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의 알트코인에 대한 형태를 좀 더 강력하게 끄집어 가려고 하는 장기 모델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10월부터 상승장이냐?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자, 내용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포 탐욕 지수가 매우 하락한 시점에서 일어났다. 이 빨간 박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부터 7월과 하락장 공포 탐욕 지수와 최근 지수가 동일하게 된다. 저점을 찍고 7월 말부터 53K에 반등을 했고, 그럼 10월부터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장기 홀더들의 지속적인 비트코인의 축적량이 꽤 있었다. 그리고 6월에서 12개월 동안 단기 홀더들의 비트코인 축적이 가장 눈에 띄었고, 2년에서 5년간 장기 홀더들의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했던 형태가 있었다. 즉, 나올 물량이 더욱더 줄어들고 있다 라는 것이겠죠. 세 번째, 미결제 약정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으며 과한 레버리지 변동성이 줄어들고 안정화를 되찾고 있다. 네 번째로,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출금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주고 있고, 이 내용은 다섯 번째로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제 털 애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이제 여기서 약간의 호재만 잘 나와주면 유턴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미세고와 보바 토큰에 관한 요약 정보가 있는데요. 이것도 보바 네트워크는 탐색기에 있는 시총이 이더리움 시총으로 레이어2의 보바 토큰 가격이 아니고 보바 토큰의 가격이 300만 원이라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 발행량은 5억 개이며 다음과 같이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미세고의 에어드랍 예정된 수량이 1억 4천만 개 정도이고, 스냅샷 일정은 11월 12일 자정시간으로 에어드랍을 할 것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개인 지갑의 경우에는 보바 네트워크의 오미세고 가지고 있는 주소로 지급이 되고, 오미세고 토큰이 이더리움 보바 유동성에 일치된 경우에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스냅샷 일정 전에 오미세고 토큰을 옮기는 사람들에게 보유량에 플러스 5% 보너스를 지급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전 협의된 거래소들은 FTX 한 곳뿐이라고 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특허법 때문에 이게 중개가 까다로워져서 에어드랍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해줄지 이건 좀 애매하게 될 것 같고요. 스냅샷 이후 오미세고 토큰을 옮길 경우 1년 안에 오미세고 토큰을 보바로 옮길 경우 30일간 락업 조건에 따른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바 토큰의 사용처는 거버넌스 스테이킹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바 네트워크의 수수료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 수수료는 여전히 이더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요거는 그 다음 시간. 그리고 이제 4분기 얼마 남지 않았던 피삐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자, 카르테시 10월 중에 스테이킹 메인넷, 펀디엑스 10월 13일 펀디엑스 체인 런치가 있었고, 폴리메스 13일 기준으로 메인넷, 그래서 폴리메스 요새 잘 나가고 있죠. 아이콘도 메인넷, 크립토닷컴 메인넷, 그리고 이더리움 27일 2.0 업그레이드가 있고요. 토렌트 10월 중에 체인 런치가 있고, 카르테시 10월 중 롤업 메인넷, 보라 11월 1일 클레이튼 메인넷 이전, 그리고 리플이 11월 스웰이 있다라는 것과 소송 결과도 있다라는 거, 오미세고의 에어드랍 아까 이야기했던 거, 메디블록이 12월에 토큰 수합이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퀀텀이 반감기가 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요 내용, 아까 이야기했던 오미세고 관련되어져 있는 거 플러스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알테어 메인넷 구형 일정이 12월 27일자로 검증이 됐는데, 이게 비콘 체인 첫 업그레이드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사이드 체인으로 해서 돌리게 되는데, 그러면 레이어 2가 활성화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레이어 2 쪽이 상당히 인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 쪽에 있는 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레이어 2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레이어 2는 업그레이드 기술인데 현재 레이어 1 1.5 기술을 가지고 있다. 현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인데 이게 레이어 2다. 레이어 1의 문제점은 수직적 확장성이다. 즉 속도 저하와 수수료 증가 부분이 있는데 건물을 높게 쌓으면 하부에 부하가 많이 생기게 된다. 블록을 계속해서 한 곳에서 쌓을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처리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래서 레이어 2를 하게 되면 이 트랜지션을 나뉘어서 처리가 되고 트래픽이 안정화되고 속도도 증가하고 수수료도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수평적 확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 나라라고 치고 비트코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의 화폐가 다르다. 서로 교역이 안 되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만 허용을 했는데 이 둘의 교역이 필요성을 느끼고 교역하기 위한 새로운 장소에 만들어지면서 이게 바로 레이어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호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오미세고, 매틱, 리어, 알발란체, 방코르, 신세티스, 루프린, 스켈레토크, 인젝티브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이슈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도 뭐 언급을 잠깐 하기도 했었지만 레이어 2 쪽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막 많이 쓰일 것 같으니, 그리고 그만큼 이더가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으니까 그런 형태로만 본다라고 해도 이런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코로나 부분이 계속 점차적으로 감소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되겠고요. 반면으로 보게 되면 이제 테이퍼링에 힘을 실어준다. 그리고 테이퍼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10월 달에 어찌저찌 됐던 간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 반등을 내서 빨리빨리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머크 쪽에서 치료제, 알약이 나왔는데 이게 되게 괜찮은 효과를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 승인 절차 무조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왜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신흥국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실질 소득에 따른 거를 좀 추산을 해가지고 신흥국은 좀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뭐 선진국은 선진국 대비만큼에 따른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해가지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부스터샷을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흥국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적겠죠. 그럼 눈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알약 치료제 부분이 당장 백신을 맞았던 국가들 대비보다는 뭐 신흥국 위주로 일단은 공급을 하기 위한 측면과 유엔 쪽에서도 뭐 약간은 자기 자국에 대한 그런 눈총을 좀 피하려면 그런 것도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바이든이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긴급 승인 거의 날 것 같다.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로 보았을 때는 유럽 벌써 뭐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솔직히 긴급으로 만약에 출정을 가야 된다고 하면 얀센 맞고 곧바로 갈 수 있습니다. 격려 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될 건 거의 없다. 단지 이제 조금 우려되는 상황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중국의 올림픽이 이제 곧 하잖아요. 내년에 하는데 동계올림픽이 내년에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질병 사태가 확장 안 되고 그대로 그냥 갈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아랍에서 이제 엑스포를 합니다. 이 엑스포가 원래 2020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올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전 세계 행사 중에서 폐쇄형 행사가 있고 공개형 행사가 있는데 이번에 세계
적으로 처음 하는 행사에서 공개적인 행사는 이게 처음입니다. 참고로. 예.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부분에 있었을 때는 격리를 다 해야지만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스포츠 행사에서 일단 중국 거는 내수형 위주로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웬만하면 내수 위주로만 진행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그렇게 커지진 않을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요게 이제 제약 사항이 거의 없어요. 과연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보러 간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단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적인 수혜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2019년도 때 그 자료 보여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데 이런 쪽에서 만약에 또 확진 추이가 커질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이제 이 중동에서 이걸 검증을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월드컵이 곧 있습니다. 다 스포츠가 좀 연기되니까 타닥타닥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으면 뭐 월드컵도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다. 뭐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